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부자가 되려면 투자를 잘해야 되고,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특히 젊을 때 복리 기간이 길 때 투자를 잘하는 거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제가 오늘 돈 버는 얘기 해드릴 건데요. 하여튼 오늘 이렇게 먼 데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 여기 계신 분들 배우면 제일 부러운 게 뭐냐 하면, 와, 앞으로 복리의 기간이 엄청 길겠구나. 저는 이제 뭘 해도 복리 기간이 뭐 15년, 20년밖에 없어요. 진짜. 1년에 5%씩 벌어서 40년 동안 벌면, 만약에 10,000원을 40년 뒤에 복리로 계속하면 70,000원이 돼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최소한 40년이 뭐야? 한 70년 복리는 하실 거 아니에요. 70년이 되면요, 10,000원이, 거의 한 30만 원 될걸요? 그게 복리의 효과예요. 옛날에, 뉴욕에 있는 맨해튼 섬 있잖아요. 그 섬을 그 네덜란드 상인들이 그 모피를 획득하기 위해서 인디언들한테 샀어요. 그 사가지고, 그 대신 인디언들이 그 돈을 가지고 그 당시에 미국 국채를 지금까지 계속 복리로 재투자를 했다면, 현재 맨해튼 전체 부동산 시가보다 훨씬 커 있답니다. 그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복리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젊으시잖아요. 부러워 죽겠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저는 뭐 이 나이에 돈 많아서 쓸 것도 없는데요. 젊은 분들이라 쓸 것이 많은데, 참, 그래서 쓸 것 많고, 복리 기간 긴 여러분들 부러워 죽겠습니다. 정말. 이제 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저를 잠깐 소개해 드리면, 저는 요 앞에 이제 연세대학교를 나왔고,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삼성전자 그 삼성그룹에 합격을 했다가 그 장가를 가야 되는데, 우리 때는 28 되면 다 갔어요, 남자들이. 가야 되는데 집이 가난해서 돈이 없으니까 이제 전세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삼성그룹은 전세 자금을 500만 원만 빌려줘요. 근데 그 당시에 수도권에도 전셋집을 얻으려면 3천만 원은 있어야 되던 때라, 저기 어디 수도권에 그거 얻으려고 그랬더니, 그때 국민은행이 무이자로 3,300만 원을 빌려주더라고. 그래서 삼성그룹 안 가고 국민은행 갔어요. 장가 가려고. 그래서 거기서 국민은행에서 쭉 다니다가, 이제 종합기획부 일을 하다가, 재무예산 일을 하다가, 자금부 유가증권 운영팀으로 옮겼어요. 옮겨서 거기서 그게 2000년 정도 되니까 거기서 주식을 한 3, 4년 하면서 주식 잘하기로 여의도에 소문이 쫙 났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차장이었어요. 차장인데 현재 미래에셋 그 박현주 회장님. 그래서 2004년 12월 달부터 미래에셋 가서 펀드를 했어요. 2010년까지 거기를 그만두고 나올 때까지 돈 무지 많이 벌어들였어요, 우리 국민들분들에게. 오늘 뭐 펀드가 10조까지도 운영을 해봤고, 그래서 하여튼 이 돈 버는 쪽에는 제가 잘해요.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돈을 그 많이 버시려면, 여기 계신 분들께서, 우리나라 국민분들이 다 어떤 생각이 있냐면, 특히 주식은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요. 이게 쉽거든. 왜 쉽냐면, 주식이라는 게 보면 차트가 나오잖아요. 지나간 거 보면, 내가 저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고, 내렸을 때 또 사고, 또 팔고, 이런 얼마나 쉬워요. 그죠? 주식 되게 어려워요. 어렵고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라는 거를 꼭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내가 이제 젊은 나이니까 금융을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자본주의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옛날에는 산업공상이 있을 때는 계급이 정해져 있었지만 요새는요, 투자 잘하면요, 부자 될 수 있어요. 계층 간 사다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첫 번째는 부모 잘 만나는 건데 그건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돼가 할 수가 없어. 인생 선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선택이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나냐인데 이건 여기 계신 분들 책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게 어떤 배우자 만나고 어떤 직업 갖느냐는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이 돈 버는 거 관련해서 사랑은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되고 어디 자기가 삶의 질이 좋아지려면 좋은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부자가 되려면 투자를 잘해야 되고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특히 젊을 때 복리 기간이 길 때 투자를 잘하는 거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나라에서 안 가르쳐. 싱가포르도 가르치고 미국도 가르치고 영국도 가르치고 선진국들 다 가르치는데 우리나라는 금융에 대해서는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삶을 지배하는 거에 있어서는 민주주의는 선거날 이제 총선 왔으니까 그때 한번 민주주의 하는 거고 다음 선거 때까지는 자본주의가 지배하고 그 자본주의 지배하는 것 중에 돈과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거는 투자에 대해서 배우는 거라고요. 난 이 얘기를 여기 다 젊으신 분들이니까 투자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꼭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의 투자와 관련된 정보는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유튜브는 조회수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생태계가 자극적이고 인기몰이 위주의 컨텐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얘기한 대로 투자하면 망해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좋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의견을 듣느냐도 너무나 중요하고 또 유튜브 생태계에도 막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막 돌아다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 잘 하셔야 돼요. 정말 잘해야 돼요. 돈 이상으로 그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사랑, 자유 뭐 이런 거 빼고는 돈이 너무나 중요해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원래 투자 환경에 대해서 요게 이제 24년 투자 환경인데 이게 원래만 특화되어 있는 내용도 있고 오랫동안 영향을 미칠 것도 있어요. 지금 닥쳐 있는 거. 저는 이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AI 혁명이라 생각해요. 이게 전체에 있는 이 아젠다 중에 얘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80%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관련된 생태계들 주식들은 우리 연초 이후에 전 세계 시장을 설명해라 그러면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이 AI 혁명. 한국 시장만 특화돼서 시장을 조금 부스트했던 게 이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이건 한국만 있는. 왜냐하면 미국하고 일본 이런 데는 이미 하고 있어. 새로운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섹터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분쟁의 시대에 들어가요. 요 세부 내용은 또 말씀을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원래 선거 많은 애. 전 세계 인구의 75% 정도가 원래 선거를 해요. 투표를 해요. 인구 구조 변화. 특히 우리나라에 많이 안 놓죠. 이게 이제 그 많은 산업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또 하나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 자료를 만든 거는 연초에 만든 거예요. 최근 거 갖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 경제가 제가 보기에 그 케인즈식 화폐 금융론이 안 먹혀 들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호황을 가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중국 경제 위기. 중국은 너무 요즘 어렵죠. 이제 제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것들이 원래 자산 시장의 주가나 채권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 이런 걸 형성하는데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이게 병을 고치려면 첫 번째가 진단이 제대로 돼야 되잖아요. 진단하고 나서 약을 써야 되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봤다는 거죠. 첫 번째가 AI 혁명이에요. 요게 이제 소라죠, 소라. 요게가 도쿄 긴자거리, 가상의 분이에요. 분인데, 이거 이제 오픈 AI에서 요거 텍스트를 입력을 해서
창조된 거예요. 1분짜리예요. 텍스트에 이렇게 저 긴자거리를 걸어 다니는 선글라스 낀 어떤 여자를 만들어줘 했더니 요거 이제 그거를 누르면 그럼 얘가 또박또박 걸어가요. 근데 이게 말이에요. 이따가 최근에도 나온 뉴스 있지만 얘에 더하기 해서 최근에 오픈 AI에서 어떤 사람의 목소리를 15초간만 들려주면 똑같이 카피하는 소리 재생 AI도 만들었어요. 그러면 소리하고 영상을 합하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제가 유튜브도 늘 찍는데 AI한테 내 목소리 알려주고 이제 나 집에 있으면서 상용화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어쨌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돈이 얼마나 들어가냐 하면요. 29조 들어간대요. 상용화까지. 서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근데 그거 얼마 안 있어서 상용화 될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돈의 문제거든요. 엔비디아의 H200이나 B200 칩 앞으로 나올 그 칩을 많이 넣으면 이거 구동이 돼요. 구동이 돼요. 그러면서 최근에 오픈 AI 샘 울트만 CEO가 미국의 서부의 LA에 있는 영화사 파라마운트니 소니 픽처니 이런 데 만나가지고 이거 의논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릴스나 이런 짧은 동영상을 또 이렇게 그 조회수로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걸로 창업해도 될 거예요.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그전에는 사람하고 어떤 공간, 거기 가서 영상을 찍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말만 입력해 주면 돼. 가령 내가 서정 씨가 달나라에 가서 춤추는 영상을 찍어줘봐 이러면 그럼 그걸 이제 어디다가 유튜브에 올리고 릴스 영상에 올라가서 막 조회수 빵 늘어. 그럼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거지. 계산기 두드리면서. 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많이 생길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때였고 샘 울트만이 9천조 투자 유치해서 젠슨한 맞춤형 설계한다. 이거 관련된 뉴스가 이건 나온 지 제법 된 거예요. 2월 때 2월 첫 거니까 최근 것도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어요. 그래서 AI라 그러면 AI가 뭐예요? 사람 노릇을 대신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 노릇을 대신해 주는 게 눈을 대신해 주는 거, 냄새까지는 아직 안 갔는데 소리 대신 아까 했고, 그다음 귀 대신 들어주고, 생각을 해주고, 연산해주고, 추론해주고, 판단해주고. 인간의 판단은 잔해에 있잖아요. 잔해인 역할 대신하려면. 그럼 뒤에는 메모리의 양이 또 늘어야 되잖아요. 같이. 서로 또 서버랑 연결하는 통신이 늘어야 되고. 그러면 이 관련해서 그냥 정답 하나 나와 있는 거예요. 반도체 엄청 늘 거예요. 메모리 시장이 HBM 시장만 하더라도 전체 메모리 시장에서 20%를 잠식하게 된대요. 연말까지. 그러면 HBM 시장이 그 정도면 D램이 새로운 수요가 20% 만들어져 있으면 공급자는 글로벌에 3개 플레이어밖에 없는데 조금만 공부해 보면 앞으로 진짜 기계가 사람을 대신해 준대요. 제가 어려운 설명 안 드릴게요. HBM도 설명드리고, 3D, 메모리도 필요 없이 이 기계가 사람의 뇌를 대신해야 된대요. 그럼 이 뇌에는 뭐가 있냔 말이죠. 판단 능력, 추론하고 연산하고 이거는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엔비디아 주가 엄청 오르잖아요. 엔비디아가 이 판단 능력을 좌지우지하는 걸 이걸 엔비디아가 하고 있고 얘가 판단하려면 뭐에 근거해서 해야 되잖아요. 메모리, 데이터에 근거해야 된다고. 우리 추억이 담겨 있는 이 뒤에 그걸 담당하는 게 삼성전자 이런 애들 하는 메모리 업체들이고 칩을 설계하는 걸 엔비디아가 하고 제조하는 걸 파운드리를 TSMC가 하고 삼성전자도 우리도 잘할게요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건 지켜봐야 하는 거고 메모리 하나만 해도 앞으로 무지 바빠질 거예요. 이게 작년에 안 좋았다가 원래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고 작년 사이에 HBM이라는 이 AI 때문에 새로 나오는 메모리의 수요가 반도체 수요가 생겨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AI가 전 세계 국방, 우주, 산업 전체 엄청난 경쟁력을 좌지우지할 거기 때문에 미국하고 중국이 좀 티격태격.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지금 엄청 따라와 있어요. 레거시 반도체 쪽은
중국이 거의 지금 거의 대등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요. 자율주행 AI 여기는 미국이 100으로 놓고 나면 중국이 한 98, 뭐 97 이 정도 돼요. 우리나라는 89 뭐 이렇게 되고요. 그 지금 이런 문제. 우리 저 카카오도 뭐 인공지능 뭐에서 한다고 그러시잖아요. 진짜 참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이거는 이 비즈니스는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인공지능은 세 가지잖아요. 소프트웨어 코드. 이건 공개돼 있어요. 두 번째가 컴퓨팅 능력. 이거는 엔비디아 칩을 많이 필요한 거죠. 빨리 속도를 빠르게 연산하는 능력, 컴퓨팅 능력. 그건 엔비디아 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엔비디아 칩 하나에 지금 5천만 원 해요. 그거를 아까 소라 영상이 구독되는데 엔비디아 칩이 29조치인가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게 데이터의 양이잖아요. 그 데이터의 양은 미국 기업을 어떻게 따라가냐고. 그럼 이 컴퓨팅 능력과 데이터의 양을 결정짓는 업의 비즈니스 해자는 돈이죠, 돈. 그래서 엔비디아 이번 분기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급등했죠. 그 전에 1월 달에 400 몇 불 있다가 쭉 올라와 있는데 900불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해요. 펀더멘탈리는 850불 정도가 적정한 것 같고 이번에 GTC 행사하면서 신제품 B200에 대한 밸류와 앞으로 비즈니스를 플랫폼 님도 하고 뭐 바이오 플랫폼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 한 50불 해서 한 900불 정도는 리저너블 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급등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5월 달에 또 실적 발표해요. 거기서 또 끝내주는 실적이 전 나올 것 같고 이 AI 생태계 하나가 글로벌에 시가총액 순위를 애플을 밀어내고 마이크로소프트를 넘버 원으로 만들었고 2위를 사우디 아람코를 제외하고 미국에 있는 상당 기업의 2위가 이 엔비디아예요. 이거 갖고 사람들이 설왕설래 말이 많아요. 제 생각에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엔비디아 두 개가 우리 터미네이터 영화에 나오는 스카이넷이 될 것 같아요. 자, 엄청 커진대요. 그냥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인류가 생긴 이래 겪었던 모든 혁명이 있었잖아요. 석기에서 청동기로, 청동기에서 철기로, 그 다음에 삼각도시 생겨서 남아메리카를 가게 됐고 그 모든 걸 뛰어넘는 새로운 혁명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는 속도가 이 혁명의 기존의 혁명하고 다른 점은 첫 번째 속도가 엄청 빨라요. 엄청 빨라요. 1년 반 만에 시가총액을 다 뒤집어 놨다고 지금. 두 번째 엄청 강범위해요. 자율주행, 로봇, 국방용 드론, 미사일 체계, 행정 시스템, 의료, 법률 모든 걸 뒤집어 놓을 거예요. 세 번째, 지금까지 변화는요. 뭐 나중에 잘 되겠지. 뭐 메타도 그랬고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뭐 MPT도 그러고 뭐 크립토 코인 뭐 막 그랬잖아요. 얘는 지금 당장 돈이 돼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뭐 이런 애들이, 그 다음 미국에 있는 서비스 나우, 뭐 이런 많은 클라우드 회사들이 이거 런칭해가지고 월 구독료를 더 많이 받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앞다투어 가입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모든 컨셉의 기술 혁명들은 기술이 도입되고 난 다음에 확산되는 데 있어서 속도가 많이 걸렸어요. 미국에서 전화기가 발명된 다음에 전 세계에 퍼지기까지 진짜 수십 년이 걸리고 아직도 전화기 없는 나라가 있을 거예요. 어디 저 아프리카 산간오지에 가면. 이건 안 그렇다면 진짜 돈이 되는 속도가 엄청 빨라요. 어마어마하게 빠르기 때문에 여기에 적응 못하는 기업, 처음에 이제 개인들이 돈 못 벌 거예요. 이걸 이해 못하면. 두 번째는 기업들이 못 살아남을 거고, 세 번째는 나라의 국력을 가늠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티핑 포인트는 알고 계시죠? 물이 이제 끓는 거예요. 99.99도까지는 가만히 있어. 김만 모락모락 내다가 100도가 딱 되면 막 난리가 나죠. 티핑 포인트 진입했다고. 다 들어. 자, 거기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전 세계 자본시장을 지금 차지하는 하나의 큰 메가 트렌드는 AI고요.
AI에서 두 가지가 있죠. AI를 실제 엔진을 만드는 오픈 AI, 그 다음에 엔스트로픽. 엔스트로픽은 LG랑 SK텔레콤도 지시할 만큼 투자했고, 엔비디아, 그 다음 뭐 또 누구죠? 구글, 이렇게 해가지고 오픈 AI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또 다른 대항 체계. 그 다음 프랑스에서 잘하고 있는 미스트랄, 그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번에 지분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메타가 하고 있는 자연어 처리 모델 라마3, 그렇게가 있어요. 잘하는 데가. 근데 제 생각에는 여기에 진입 장벽은 돈이기 때문에 미국 빅테크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 거기다가 이게 언어적 장벽이 그동안 회사였는데 언어 장벽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이제는 뭐 통역 다 돼. 저절로 뭐 1점만 적적적 되고 B200이 지금 H100보다가 25배나 빠르대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AI 달린 로봇이 이렇게 막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보면 이렇게 어정어정 걸어 다니잖아요. 25배 빨라지면 막 이렇게 뛰어다니겠죠 뭐. 엄청 상용화가 빨라진다. 꼭 말씀드려요. 그게 오늘 수업에 80% 이상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그다음에 이건 밸류 프로그램. 이건 정말 잘한 일이에요. 근데 이 밸류 관련된 기업들은 지주회사 더하기 영업이익이 해마다 꾸준히 늘어야 되거든요. 자동차 회사, 금융회사 이렇게 세 군데밖에 없어. 사실은. PBR 낮다고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영업용 자산이 아닌 현금이 쌓여있는 회사들이어야 된다. 그걸 고르면 금융회사, 은행, 보험, 그 다음 증권도 일부 포함되고, 그 다음에 하나가 자동차 회사들 잘하고 있는데 글로벌 피어 대비 싸요. 그래서 현대 기아차가 열심히 많이 올랐었고, 금융회사는 뭐 보험회사도 있고, 뭐 그렇게 많이 올랐었고, 그 다음 지주회사도 일부 밸류가 싸고 성장하는 데는 최근에 오르고 있어요. 오르다가 최근 주춤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는 우리 증시 내 패러다임 시프트이기 때문에 또 그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이슈고, 그래 아마 저 총선 끝나고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글로벌 표준을 향해서 또 달릴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조금이라도 담아 가지고 있어야 시장이 오를 때 이 섹터가 시가총액이 커요. 금융 섹터 전체 다, 자동차 섹터 전부 다, 지주회사 섹터 다 하면 시총이 한 300조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증시에 거의 한 25% 정도가 오르는데 이런 거 오르면 또 내가 갖고 있는 개별 주식이 안 올라. 그러니까 원래는 마음을 바꿔서 다 아는 회사들, 이 회사들의 특징이. 그래서 뭐 일본도 그 길을 갔고요. 우리 시장은 밸류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지수가 오르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펀더멘탈이 그렇게 현금이 많이 쌓여있는 회사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지수에 저는 기여를 할 걸로 보고, 우리 증시에 또 하나 핵심적인 게 시가총액이 큰 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인데 얘가 AI 생태계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핵심에 있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한두 번 오르고 나서 얘가 쉬는 동안에 이제 메모리 애들이 막 달리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큰 패러다임 시프트가, 산업에 큰 시프트가 지금 생기거나 하고 있다. 그렇게 꼭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이번 시장은 저는 제법 오래 갈 것 같아요. 금융위원회 뭐 이러고 저러고 이건 뭐 그렇습니다. 주주환원 많이 한다. 요 해당되는 기업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이제 저 총선 결과 딱 나왔는데, 만약에 막 집권 2년 차에는 이 정부가 정상적으로 이 정책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국회 권력이 한쪽으로 가면 안 갈 거예요, 또. 이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이 당신 선거운동 하냐고. 저는요,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에요. 폴리코노미. 원래 선거가 참 많죠. 선거 많은데 이거는 이거는 제가 연초에 만든 자료라서 시장이 제법 많이 반영하고 있어요. 연초만 하더라도 이제 이런 뭐 트럼프가 되면 뭐 이렇게 보조금을 없앤다 그러면 2차 전지 어떡하나, 그래도 막 버티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많이 내려와 있어요. 내려와 있고. 이 선거 결과는 아무도 몰라요. 저는 트럼프가 안 될 가능성도 제법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 프리미엄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가장 큰 건 남아있는 기간이 많아요. 그런데 어제 나온 보도에 가면, 미국의 경합주가 있잖아요. 미국 대선 제도는 우리랑 틀리거든요.
근데 어느 한 주에서 이기면 그 주에 선거인단을 승자 올 테이크니까 경합주를 이기면 그 사람이 그냥 짱 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이게 서부 벨트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거든요.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이런데 거기서 뭐 바이든이 아무리 표를 얻어봐야 그 주의 선거인단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여튼 경합주를 이기면 트럼프가 이기는 건데 현재까지는 트럼프가 경합주 스윙 스테이트 7개 중에 6개가 이기고 있답니다. 그럼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 부과, 중국 체계적 대우 지위 박탈 및 중국 산업 견제 강화, IRA 법 폐기, 보복성 관세 법제화, 전기차 활성화 정책 폐기 및 자동차 연비 규제, 신재생 에너지 정책 폐기. 너희 나라는 너희가 직직해라. 그래서 방위산업 주식들도 많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글로벌 분쟁의 시제.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났으니까 여러분 오래전 있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같이 느껴지시죠? 안 그래요. 79년밖에 안 됐어요. 79년밖에 안 됐다고요. 그러면 그 이전에 우리 지구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끝없는 분쟁의 시절이었어요. 중국이 우리나라를 침범한 것만 해도 역사에 제가 다 세봤어요. 한사군 때부터 24번 친 거였어요. 외국의 침략을 제외하고도 일본이 우리를 침략한 게 2번 있었고, 임진왜란하고 한일합방.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차 대전 이후에 지금 79년간의 짧은 기간에 이 진짜 요행스러운 이 평화의 기간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걸로 끝났어. 여기에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미국이 원유가 자급자족 됐잖아요. 세일가스 때문에. 중동이 차지하는 지정학적, 산업안보적 가치가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해버렸잖아요. 2021년 6월인 건지 철수했잖아요. 그해 말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 228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게 비정상이냐. 제가 79년간의 지나간 역사를 보면 비정상으로 비춰지는데 제 생각에는 원래 인류가 살던 모습이 이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79년간의 시간 동안에 각 나라들이 평화의 시대가 왔어요. 이래서 방위산업에 투자를 안 했어요. 대한민국 기업만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분단국가였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 개발도 계속됐고 시장도 계속 있었으니 기업들이 투자도 계속했고 공장 설비도 계속 늘어왔었고 그다음에 한국의 방위산업 주식이 엄청 오른 거예요. 제가 이거 작년 여름부터 얘기하고 있던 거예요. 지금 무기 수출 엄청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저는 앞으로도 컨빅션이 굉장히 높아요. 분쟁의 시대는 79년 동안 없었다가 물론 그 안에 베트남 전쟁도 있었고 한국 전쟁도 있었죠. 대규모 세계대전 같은 게 없었어요. 세계 군비는 이제 원래 많이 증가했는데 군비 넘버원은 미국이죠. 천조국, 원래 진짜 천조가 넘었어요. 무기 예산이. 그 다음에 2등이 중국이에요. 전년 대비해서 7% 증가해서 309조. 309조. 와. 우리나라가 국방력 기준으로 5위 정도 하고 있답니다. 영국보다 세대요. 핵전력 제외한 재래식 전력 기준으로 잘해요. 요렇게 증가했잖아요. 앞으로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중국도 대만 갖고 내가 우리 걸로 할 거야. 우리 북방에 시진핑, 푸틴, 김정은, 그 다음에 이란의 종교 정권 여기가 다 1인 집권 체제잖아요. 서구는 1인 집권 그걸 정말 싫어해요. 핵무기 단추를 갖고 있는 그 중에 3개 나라가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단추를 위원회 조직이나 국회 동의 없이 어떤 자연인 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머리에 해가도 누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리스크라는 거예요. 1인 집권 체제의 리스크라는 거죠. 그 나라를 잘 살게 해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서구는 가지고 있는 거고 끊임없이 이제 미중 간에도 갈등이 계속 있을 거고 디리스킹 했다가 뭐 또 멀어졌다 붙었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과정을 거쳐 나갈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최근에 일본 시장이 좋고 일본 환율이 갑자기 막 약해지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중국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중국이 2년 전 전인대에서 시진핑이 태자당, 상하이방, 공천단 다 싹 쓸어버리고 자기 편으로 다 모아버렸잖아요. 중국이 그때부터 1인 집권 체제가 생기거든요. 종신 집권 할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하고 사이가 좋을 때는 한국과 일본의 전략적 중요성이 세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국이 이제 1인 독재로 가버리니까 권위주의로 가게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겁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프라자 합의 이래 그때 일본 엔화를 엄청 강하게 엔화 절하시켰잖아요. 그거를 이제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일본 환율을 봐야지 이걸 가지고 뭐 이번 달 경제 수지 적자가 얼마고 이자율이 얼마인데 일본 엔화가 뭐 떨어질 거야 뭐 그러니까 엔화가 강해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환율은 너무나 중요한 국가의 운명이 걸린 패권이 걸린 중요한 교역 수단 중에 넘버원의 가격 요소인데 그거를 단순히 경제적 이유로 결정될 거라고 생각하면 거짓말이에요. 우리나라가 1975년대 환율이 580원이었어요. 지금 오늘 1348원인가 얼마 돼요. 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망했습니까? 미국보다 경제 성장률은 더 컸죠. 그런데 우리 환율은 계속 약해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북방 1인 집권 권위주의 세력의 남진을 막아주는 최전방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국력이 약해지면 우리는 내수 시장이 없잖아요. 인구도 이제 점점 애를 안 놓으면 내수 시장 위주로 경제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면 우리가 수출로 성장했는데 수출로 성장하려면 우리 환율이 약해야 된다고요. 그럼 우리가 강건해야 뒤에 있는 애들이 편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뭐 저기 한미일 협력도 그러고 방산도 그러고 다 이제 그런 틈바구니 안에 있는 거예요.